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에 뛰어들어 고생만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를 같이 나오다 보니 정말 제 인생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같이 인서울을 하면서 대학에 가서도 그 친구랑은 월세를 아끼고자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한테는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둘째는 1살 차이, 막내는 2살 차이가 납니다. 그 동생들도 어릴 적부터 함께 보고 자라온 정말 제 여동생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가끔씩 저희 어머니랑 친구 어머니가 싸주는 반찬들을 챙겨 놀러오고는 했습니다. 놀러와서 정말 그 좁은 원룸에서 하루 자고 가거나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족이라 생각하고 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한테는 정말 이성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애들도 하나둘 나이를 먹으면서 굉장히 성숙해지고 많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코 올리기 시절부터 보고 함께했던 친동생 같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딱히 여자로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소개팅에 나가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틈이 없이 여자친구랑 열렬히 사랑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자친구와도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면서 매번 편지를 써주고 전화통화를 하던 여친은 편지도 뜸해지고 연락도 받지 않더니 결국 제대할 쯤 이별 통보를 하는 편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대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군대 생활만으로도 힘든데 그나마 여자친구를 보고 버티며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으니 내가 정말 못나고 루저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도 많이 힘들어 했는데 전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고 더 우울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 만나서 연애를 했었더라고요. 한참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 그 남자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시며 보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게 친구의 첫째 여동생이었습니다. 친구 여동생들도 다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첫째 여동생 먼저 서울에 방을 구해 살고 다음 해에 둘째 동생도 대학에 합격하면서 둘이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친구놈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여동생은 저랑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종종 만나서 학식도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졌고 제가 한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챙겨줬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냥 자기를 너무 어린 동생으로만 봐서 속상했었는데 지금 오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여자는 본인인데 이제 자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분위기도 좋았고 마냥 어리게만 봤던 동생이 어느새 정말 성숙하고 이쁜 성인이 되어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니까 저도 모르게 훅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 녀석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빨리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술 한잔 하자고 한 뒤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니까 생각 외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잘 됐네. 내 동생 울리지 마라. 걔 옛날부터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만한 남자 없는 거 내가 아는데 뭐. 잘해줘라 진짜. 축하해줘서 고맙다.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는 3년의 연애 끝에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고향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우리는 행복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친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갔고 처제는 계속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제외하고 셋은 자주 만나고 처제는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육아를 하느라 힘들어하니까 처제가 집에 자주 놀러와서 애도 봐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처제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작업하는데 지금 지내고 있는 집이 별로라며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짐을 빼고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는 동안 일정이 안 맞아서 잠시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도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매일 집에 오니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처제는 집에 와서 식사며 육아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처제가 와서 지내면서 평소보다 도움을 많이 주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좋아하니 처제한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뭔가 처제가 제 아내가 된 것처럼 점점 행동을 하더라고요. 처제는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좋아했습니다. 처제는 아내한테 자유시간 좀 갖고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형부 저녁이랑 애기 다 케어하겠다면서요. 아내는 오랜만에 자유시간에 오늘은 진짜 실컷 놀고 늦게 올 거라고 신이 나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처제는 애기를 재우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형부, 우리도 술 한잔 할까? 술? 그래, 좋지.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처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처제, 울어? 형부, 그거 알아? 나도 형부 옛날부터 좋아한 거. 아니 잠깐, 처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형부한테 고백했으면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까? 요즘 이렇게 여기 와서 지내면서 알콩달콩 행복한 언니랑 형부 보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싶더라. 너 많이 취했다. 들어가자. 언니가 형부 만나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할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형부랑 사랑 나눌 때도 속궁합도 너무 잘 맞는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나도 형부한테 안기고 싶더라. 한 번만 나도 좀 봐주면 안 돼? 나도 좀 안아주라. 효진아, 우리 이러지 말자. 너 말대로 나 효선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 알잖아. 그리고 너 이러면 나 효석이 얼굴 못 본다 진짜.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형부가 오늘 나 안 안아주면 지금 나가서 아무 남자하고나 할 거야. 나 진짜 막 살 거야. 너 그딴 소리 할래? 왜 네 인생을 망치려 들어? 그니까 한 번만 안아줘. 그럼 나도 진짜 깨끗하게 형부 잊을게. 한 번이면 되잖아. 해줄 수 있잖아. 정말 어리광을 부리듯 말을 하며 우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끼는 동생인데 그냥 애교 많은 아이라 저한테 하는 행동도 그냥 오빠로서 저를 대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마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마 이렇게 슬프게 우는 처제를 외면할 수 없어 저는 처제를 안고 말았습니다. 처제에게 키스를 하며 얘기했어요. 효진아, 정말 한 번만이야. 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애야. 널 사랑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처제는 저에게 키스를 해왔고 처제의 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제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듯이 모든 걸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가 안쓰러우면서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또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날 처제는 정말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처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대했어요. 처제가 이사할 집에 들어갈 날이 되어 처제는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처제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정말 그날 있었던 일을 잊고 아내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시어머님하고 부딪힐 일이 많아져서 제대로 대화했을 때 바로 느꼈습니다. 상식이란 개념이 정말 없으신데 말씀만은 정말 오지게 많으세요. 2시간 같이 있었나? 정말 수만 번 편하게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말씀하십니다. 제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 중간에 기분 나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치마를 자주 입으면 보기 안 좋다. 그런 여자들은 꼬리 치려고 그러는 거야. 넌 치마 입지 말고 바지를 입어라. 내 아들은 위가 약해서 아침을 꼭 먹여야 하는데 애 속쓰리니까 사과랑 귤 같은 건 아침에 먹이지 말고 아침밥은 꼭 새로 해서 먹여. 미리 해놓은 찬밥은 먹이지 말아라. 반찬도 네가 일찍 일어나서 그때그때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우리 며느리 집은 잘 사니까 우리 아들은 좋겠네. 우리가 1억 해줄게. 5억짜리 아파트 들어가. 대출 받으면 되지? 그 큰돈 대출이 웬 말인고 했더니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시어머니 말씀이 나머지 어느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은 말씀 같다 하시길래 혀를 찼습니다. 우린 혼수하고 제 명의의 땅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방긋하시네요. 근데 5억짜리 집도 자기 집 근처로 했으면 좋겠다고 방긋방긋. 핑계는 아주 좋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녀야 하니까 내가 아기 봐줄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난 최소 200만 원은 받아야 해. 우리 며느리 돈 잘 버는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요즘 내 친구들은 절대 아기 봐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복도 많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우라를 만났지. 나 같은 시엄마도 만났지. 아기 봐준다고 하고 말이야. 하며 엄청 좋아하십니다. 남자친구한테 명품 신발을 사준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깝다고 안 신길래 집에 놀러 갔을 때 왜 안 신고 묵혀도 그냥 신어 하니까 그걸 멀리서 또 듣고는 어머님이 소리치던 게 그 신발 얼른 신어야지 땡땡이가 또 사주지 하시는데 몇 번 무슨 주제 나올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듣기 싫어 죽겠어요. 한 번씩 시어머니는 백치미 마냥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뱉어서 사람 신경을 빡빡 긁어 짜증나게 하더니 상견례 때는 제 오빠한테 건방 떠는 거 보고 없는 정마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참다가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에이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 아니야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 절대 안 그래. 그런다고요. 너희 엄마도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 이상하게 갈군다고요. 말씀도 이상하게 하시고 자꾸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오해를 한 거라고 하네요. 우리 여자들이 바보입니까? 며느리 긁고 은근히 돌려 말하고 은근히 눈치 주는 게 느껴지는데 중간에서 알아서 중재 좀 하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누구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자기 엄마일 수밖에 없고 자기 엄마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건지 나는 어떻게든 중재해주고 서로 맞추어주면서 덜 부딪히자는 건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모전자전이더군요. 결혼이 3일 남았고 참고 말해도 개선이 전혀 안 됩니다. 연애는 둘이 사는 건데 결혼은 집안이 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포기하려 합니다. 제가 맞는 거겠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진짜 세상 제일 짜증나는 게 우리 엄만 안 그래요. 분노의 푸념글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주 뵙는 건 아니었지만 뵐 때마다 사람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브랜드 빵을 사가면 땡땡이 덕에 우리가 이런 걸 먹어보고 좋구나. 이런 건 처음 먹어보는데 며느리 덕에 자주 먹겠어? 애플망고를 사가면 며느리 덕에 이 날씨에 이런 걸 먹어보네.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넉넉히 사서 가도 식사 후에 후식으로 내어놓질 않으시네요. 지금 생각하니 진짜 웃기네요. 소고기를 사가면 백화점에서 샀어?
백화점 소고기를 우리 며느리 덕에 먹어보는구나. 등등. 우리 며느리 돈 잘 벌어서 너무 좋다. 아, 다음에는 넉넉하게 더 사와라. 정작 같이 먹으려고 많이 사가지고 가도 나는 맛 하나 못 보는데 어느 누가 사가고 싶어 할까요? 누구든 뭘 이런 걸 다 사오냐, 뭘 이런 데를 데려오냐 하면서 타박을 하던데 이건 반대로 너무 입방정을 떠시니 아무리 어른이라도 해도 볼 때마다 저도 심히 너무 얄밉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부모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시부모님이 되실 분이니 자그마한 거라도 챙겨서 찾아뵀어요. 그런데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금액이 아닌 마음이지만 사실 좀 더 사와라, 좀 더 사와라 하니 금액도 부담이 점점 되는 것도 있고요. 뭔가를 해드리면 고마운 마음보다 다음에는 어떤 걸 주려나, 어떤 걸 가지고 올까 이런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라고 하면 사람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지도 말했어요. 4개월 동안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몇 번 말하다가 네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는지 조금 삐졌어요. 내가 말 잘해볼게. 이렇게 말하면서 중간중간 그래도 우리 엄마 정도면 좋은 사람 아니야?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도 아닌데 뭘 그래? 결혼할 때 되니 예민해진 것 같아. 원래 우리 땡땡이 안 그랬는데 내 눈에는 네가 더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말에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내 편이 안 되겠구나 싶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짜증, 서러움, 억울함이 북받쳐서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귀를 이렇게나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면 짐승이지. 내가 짐승하고 결혼할 뻔했네. 우리 둘이 평생 연애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젠 네가 저주스럽다. 평생 내 편해주는 동반자일 줄 알았는데 넌 결혼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예의도 없구나. 속위에 경일기도 한두 번이지. 귓구멍이 막혔어? 평생 엄마하고 살아.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눈에 보일 정도로 바라는 너네 엄마 진짜 짜증나고 짜증날 정도로 우리 집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너네 아빠도 싫어. 그래, 네 엄마는 안 그래. 너한테는 평생 천사 엄마겠지. 근데 네 시엄마 될 사람은 진상이야. 그냥 진상도 아니고 진상 중에 진상이라고.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니고 니네 엄마야. 네 엄마면 네가 케어해야지. 며느리는 불편하면 시엄마 눈치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 불편하게 해도 네가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난 입이 있어도 할 말 다 못하는 입장인 거 알면서 내 속이 오죽 답답했겠니? 나 귀하게 자랐어. 입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것까지 좋은 것만 주입되고 살았어. 근데 왜 내가 왜 교양 없는 아줌마 때문에 4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아야 하니? 너네 엄마 이틀에 한 번꼴로 카톡 오는 거 내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너 뭐라고 했어?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이딴 말이나 붙이고. 약간이나마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네. 난 너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미안하다. 네 입맛에 맞는 여자 만나서 잘 살아. 하고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고 집에 가려고 하니 어디 가냐면서 이렇게 끝이냐고 이렇게 일방적인 게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이제 못 그러겠다고 하겠다고 핸드폰도 그냥 차단하라고 그러길래 그럼 진작 그랬어야지 하고 놓아주질 않길래 친오빠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니 20분 만에 와서 날라와서 이유도 묻지 않고 저 데리고 집에 와줬어요. 전화며 문자며 카톡이며 SNS 메신저며 구구절절하게 계속 연락을 하길래 전부 차단을 했고 연차 쓰고 누워있다가 방금 부모님께 파혼 말씀드렸어요. 왜 진작 파혼 안 했냐면요. 이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이 든 사람하고 헤어질 때는 수많은 고민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2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하고 남이 된다는 결정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생 연애만 할 걸 했어요. 연애할 때는 세상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 제 부모 일일 때는 우유부단이 될 줄이야. 새벽에 가슴도 치고 많이 울었는데 흔들리는 마음에 남자친구 어머님의 땡땡이 덕에 우리 며느리 덕에 소리가 환청처럼 메아리쳐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마음 다잡고 있어요. 파혼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과 관심이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남의 일은 금세 잊어먹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겨내야죠. 뭐 이혼보다는 낫잖아요. 4개월 동안 미묘한 스트레스와 큰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어서 입맛이 없어 살이 좀 빠졌는데 마음 추스르면서 이제 마음껏 먹으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입니다. 제 남편도 신혼 초에 우리 엄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하길래 녹음해서 들려줬습니다. 녹취록 안에 자기 엄마는 상상 이상의 꼰대였고 마지막에 한마디 날렸죠. 여기 나온 네 엄마의 주옥 같은 말 중에 단 하나라도 장모님이 너한테 하디? 연애 8년을 했는데 연애 중 시어머니가 노총각 아들 여자친구 궁금해서 보자고 닥달을 해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완전 선을 넘어서 그 자리에선 예의 지키고는 5년을 안 봤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느라 5년 전 얼굴 본 거지 결혼 전까지 쭉 대쪽같이 안 봤어요. 내가 대쪽 같은 성격이라 시어머니 본성을 숨기다가 결혼하자마자 또 돌변해서 나한테 꼰대 짓을 하길래 아예 녹음을 해서 남편에게 들려줬더니 정말 패닉이더구만요. 지 엄마가 세상 착하고 현명한 줄 알았다가 뭔가 배신당한 얼굴이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며느리한테 뭔 소리 하고 아들 없는 데서 빈정거린답니까? 녹음 덕분에 남편이 시어머니 이제 불신합니다. 현명한 시엄마라면 아들이랑 멀어질 짓을 애초에 안 합니다. 남자친구가 한 말이 우리 엄마 안 그래 하면 너에게 너네 엄마는 안 그러지만 나에게는 시모 같은 사람은 그래. 이 미련통이야. 하고 말해줬죠. 갈매기 이야기를 보니 우리나라 시모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갈매기는 가족마다 절벽에 아파트처럼 옹기종기 사는데 윗집에 갈매기 새끼가 자기 둥지로 미끄러져서 굴러오면 적으로 인식해서 부리로 쪼아서 죽인다네요. 시모들을 보면 며느리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가장 순진한 아들 등골 빼먹는 여우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며느리를 갈구고 자기 아들 잘 떠받들라고 교육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난리치고 즉 아들은 결혼시켜도 자기 영역 안에 두고 절대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며느리한테 보내는 적대 의식을 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악마인 줄은 모르죠. 이건 문화 유전인 것 같고 본능에 가까워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던지 멀리 떨어져서 거의 못 오게 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파혼 얘기하고 검색창에 파혼 찾아보고 글 보고 있어요. 결혼은 진짜 가족 대 가족인가 봐요. 차라리 깔끔하게 선보고 집안 대 집안끼리 결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연애 결혼은 시부모님이 며느리 사위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그래서 뒤에서 무시하고 까고 저는 시누이가 제 인스타에서 명품백을 봤나 봐요. 예랑이한테만 저 없을 때 그거 가짜냐 진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예랑이나 그런 거 물어보는 시누이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변 관심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남의 불행에 관심들 말들이 많아서 남의 불행을 불행이라고 여겨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시고 궁금하기만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변에 물어보니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더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몇 달이 건너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왜 신중히 해야 하는지 신경 쓸 게 많은 건지 지금 잠수를 타건 문자를 통보를 하건 혼자라도 마음 변화는 그 뒤로 연애는 끝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연애는 원래 그런 거죠. 둘 중 하나라도 마음 변하면 끝나는 게 연애인걸요. 그러니 잘 끝냈으면 하네요. 저런 애랑 결혼하면 쉽게 이혼도 못하고 개고생만 할 거고 이럴 거면 그냥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뺨을 후려쳐. 남자 들들 볶지 말고 일단 시댁을 조지고 나서 남자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해. 어차피 이렇게 소갈이 하면 답 나오디? 소갈이 하다가 참고 사느냐 헤어지느냐 둘 중 하나만 그냥 내지르고 남자친구 반응 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아? 왜 자꾸 중재를 하래 남자 보고. 남자들 눈치는 없어도 설명하면 내 입장 알아먹어야 같이 살아요. 제 신랑도 결혼 준비 초반에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내 기분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면 알아차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중간에서 중재는 하려고 해서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심하신 분은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생각 없는 옛날 분 스타일이신데 그래도 친구들이 그 정도면 괜찮은 시어머니라고 하는 수준이요. 여기서 괜찮다고 하는 대한민국 평균 정도요. 하도 특이한 시어머니가 많아서인지 나도 서운한 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사실 조심하셔서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서운한 적 많았거든요. 상견례 및 결혼 전에도 후에도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아무 얘기나 하는 집안들은 믿고 걸으시면 돼요.
주변을 보니 결혼 전에 잡음 나온 커플 중에서 잘 사는 사람 드물어요.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로요. 다들 상견례에는 조심하기 마련인데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그 짧은 순간에 무개념이 드러나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지만 여기에 글을 남겨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적어볼게요. 저는 결혼 3년 차입니다. 시부모님 2분과 장남인 남편, 남동생 이렇게 있고요. 서방님은 결혼 5년 차입니다. 이제 29살이고 동서는 동갑이고요. 조금 일찍 결혼했죠. 서방님을 그냥 시동생이라 칭할게요. 저희는 맞벌이, 동선에는 외벌이고요. 결혼 전 상견례 후 시댁에 인사드릴 겸 방문했을 때 동서를 처음 보고 사람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곤조곤 말하고 조용하고 웃는 상인데 순한 인상에 말하는 거 보면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인사를 하고 저녁에 밖에서 남편과 시동생 부부와 함께 간단하게 술 한잔 했는데 동서가 술이 좀 들어가니 방긋방긋 웃으면서 형님 생겨서 아주 좋다더군요. 자기는 친정에도 자매가 없어서 더 좋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바로 형님 하면서요. 저 역시 친근하게 다가오는 동서가 좋았고 어색한 시댁 식구에 적응하기 쉽게 먼저 다가와 주니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 때도 동서 선물은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를 정도로 저에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동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하면서 수다 떨고 주말에 부부끼리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요. 두 집 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동서랑 둘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서로 생일에 케이크 사주고 축하해주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쇼핑 코드, 먹는 취향도 다 비슷해서 만나면 재밌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둘이 결혼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렇게 저랑 동서가 사이가 좋다 보니 형제지간도 더 자주 모이고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처음 명절 때 아무래도 첫 명절이라 신경 쓰여서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는데 저는 시댁과 2시간 거리입니다. 동선에는 10분 거리에 살고요. 도착했을 때 10시가 조금 넘었나 그랬는데 동서가 이미 있더라고요. 일찍 올 거면 말하지 그랬냐고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반갑게 말을 했더니 말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은 대충 다 되었고 국 정도만 남았길래 어머님이 해두셨냐고 물으니까 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작년 추석 지나고 동서가 형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놀아달라고 해서 동서랑 속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둘이 술 한잔 하다 보니 울며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정 환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오빠 남동생 책임지며 살았다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족들 밥 해먹이며 살았대요. 그러다 지금 시동생을 대학교 졸업반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경력이 쌓일 때쯤 덜컥 임신이 되었답니다. 부랴부랴 양가 허락받고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시동생은 대학생이고 모아둔 것도 없어서 다 지원받아서 했대요. 시댁에서 해주고 친정에서 결혼식 혼수 다 해주고 동서 예물이라고 금반지 하나를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아무래도 동서가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그런 점이 흠되면 안 된다고 예단 다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집와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지 유산이 2번이나 되었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하찮은 몸뚱아리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다고 대체 아기도 못 낳냐고 그렇게 욕을 먹었대요. 그래도 자기가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친엄마 자리 채워줄 사람 어머님밖에 없다 생각해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시작도 되기 전에 미리 내려오라고 난리쳐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다
생일이며 어버이날이며 매번 연휴를 써서 결국은 그만뒀다고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친정 한 번도 못 가봤고 자기는 명절에 친정 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답니다. 친정의 친자만 꺼내도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면서 엄마 없이 커서 그랬다고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 내느냐고 거품을 물어서요. 근데 큰형님은 친정에 보내주시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걸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참고 살았느냐고 화를 냈더니 우리 아빠 저 시집 오기 전날 밤새 우시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식장사진 찍으셨어요. 언니, 제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면 갈 데라고는 친정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 마음 아파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러는데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고 남편이랑 시동생까지 다 미워지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상황 모를 일 없을 텐데 손 하나 안 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거 알고 있었느냐 말했더니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어머니 안 말렸냐고 하니까 말렸답니다. 시동생이 화도 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명절에 동서는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갔더니 그 길로 어머님이 직접 동선에 가서 동서를 끌고 오더랍니다. 시동생이 동서에게 시댁하고 연 끊자고 보지 말고 살자 했는데 시어머님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들들 볶아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나마 명절에 동서 도와서 해주고 쉬는 시간 만들어주는 게 전부랍니다. 듣다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제가 다 눈물이 나고 저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서요. 올해 설에 동서에게 나랑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어머님 난리 날 것이라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괜찮으니 나랑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연휴 2일 전부터 동서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라고 시동생이 연락 왔길래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서랑 일이 좀 있어서 당장 못 가니까 연휴날 점심에 내려가겠다고요. 걔가 일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고 음식은 누가 하느냐고 소리 지르길래 그런 일 있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시동생이랑 남편 먼저 보내고 가는 길에 시장에서 산 명절 음식 쥐어줬습니다. 이거 나랑 동서 둘이서 다 했다고 어머님 갖다 주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영화 보고 놀다가 저녁에 갔더니 어머님이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 동서한테 또 소리 지르시길래 내가 동서 도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제 제가 맏며느리인데 동서가 하던 음식들 제가 해야 한다고. 그동안은 동서가 고생 많이 했고 이제부터는 맏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보이겠다.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쟤는 이 집 귀신이지만 너는 손님이라고 크면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보기가 참 민망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조금 잘 살아요. 결혼식 때 예단도 많이 해왔고 혼수며 집값도 많이 보탰었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동서랑 저를 차별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저 사랑받으려고 그리 한 것인데 이것이 동서에게 큰 화를 입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대꾸도 안 하고 시동생한테 동서 음식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쉬게 해주라고 나물 몇 가지 정도는 내가 해도 금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이미 입이 귀에 걸리면서 예 형수님 그럴게요 감사하다고 했고 동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밀어 넣었습니다. 더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고 막말도 안 하시거든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나중에 어떠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나올 때 동서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집에 손님 더 올지도 모르니까 남편은 하루 더 있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시동생네는 결혼 후 첫 명절 친정 나들이인데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같이 나가자고 했고요. 여자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무슨 경우냐고 내일 가라고 또 구박하시길래 저는 지금 갈 건데요 어머님 이랬더니 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얼굴만 울긋불긋.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오래 못 봐요. 명절이라도 보고 싶으시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요즘 연 끊고 사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어머님 같은 사람 정말 많아서 요즘은 다 연 끊고 산대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집 나서는 길에 동서 많이 울었어요.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처음이라고 형님 정말 감사하다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서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상견례 때까지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보통이 아니라고. 서방님이나 남편이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 같았다고. 싸울 일이 있거나 끝낼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친정 마음껏 다니라고 말해줬어요. 사실 제가 아니면 동서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에게 서방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 동서 이제 서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네네 거리네요. 이번 추석도 전날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음식도 사서 보낼 거고요. 동서랑 가까운데 놀러 갔다가 느긋하게 내려가려고요. 남편한테 설 때처럼 할 거라고 했더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래요. 어차피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뭐라 못하시니까요. 마음 같아서 아예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갑질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은 이거예요. 저희 부부를 두려워하시는데 시동생네는 발 아래 두려고 하시거든요. 원래는 추석 연휴에 남편들만 보내고 동서랑 여행 가버릴까 생각했는데 동서가 말려서 그건 참았습니다. 또 모르죠. 어머님이 빈정 상하게 하시면 둘이 여행이라도 확 다녀와야죠. 좀 더 확실하게 시어머니 갑질을 끊을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쳐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동생이 어떻게 해보려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추가합니다. 일단 동서 일 다시 시작하는 거 어떠냐고 몇 번 운을 띄웠었는데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인지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일한다는 것에 막연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득해보려는 중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확히는 저보다 저희 친정을 무서워해요. 시어머니 예단 요구하던 거 다 해드리고 친정에서 큰 소리 쳤거든요. 집도 공동명의고요. 저희 아버지 말투가 경상도 남자라서 똑똑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눈빛이 좀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예요. 저도 시집 올 때부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고 아버지도 상견례 때부터 할 말 딱딱 다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는 동생도 하나 있어요. 올해 28살, 저랑 터울이 좀 있는 동생이죠. 저는 결혼 생각 없어서 천천히 시집 왔지만 동생은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시집살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왔던 동생이에요. 어쩌면 동서 보면서 동생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설레임으로 시작한 결혼이 파토가 나고 자존심이며 자존감이며 다 무너진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동서만이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남편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너무 심한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는 건 형제들이라고 짧게 대답하네요. 일단 명절에는 해방이 되어서 동서는 매번 친정에 가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님의 보복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 동선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반찬이나 집 청소 등으로 트집을 잡으시기도 하고 시어머님의 손님 가득 불러놓고 빨리 오라고 해서 설거지를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괴롭히셨나 봐요. 동서 성격상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물어서 알아낸 상황이고요. 어머님의 횡포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동생 직장이 저희 집에서 더 가까워요. 그래서 명분도 있고 이제는 시어머니랑 동서랑 거리가 있다 보니 다 같이 모일 때 빼고는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하네요. 동서한테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마치 시모와 연 끄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전화도 받지 말라고 그리고 직장을 보냈습니다. 계약직 얘기는 한데 급여가 나쁘진 않고 어머님이 안 그래도 맨날 집에서 뭐 하냐고 타박하시는데 이제는 그럴 구실도 없는 거죠. 요즘은 어머님이 포기하셨는지 전화도 안 하고 멀어서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동서 본인도 스스로 단단하게 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된 직장인이자 작년 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흔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매일이 충격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이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꽤 길었어요. 첫 만남부터 연애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연애 시작부터 결혼까지는 5년이라는 청춘이 가득 담겨 있었죠. 강산이 변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저희는 큰 싸움 없이 항상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예쁘게 만났던 커플이었어요. 그리고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3년 차부터는 서로의 부모님과도 자리를 종종 가졌었는데, 저는 그 식사 자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질 만큼 설레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왜 그랬냐고요? 당시 남편의 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첫 만남 때부터 시부모님은 정말 남달랐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빠 여자친구 은영이에요. 아이고야, 네가 은영이구나. 이제 고작 인사 한마디 나눴는데도 벌써 네가 아깝다며 첫인사를 나누자마자 저를 빵 터트리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농담만 쏙쏙 골라 하시고 은근슬쩍 저를 띄워주시는 센스까지 겸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닮고 싶은 성격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예의나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배를 잡고 있기에 바빴을 정도로 그 자리가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시절에도 줄곧 자주 찾아뵙고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 가끔은 오빠 부모님 댁에도 잠도 자고 오고 그랬어요. 정말이지 친딸보다도 더 딸처럼 지내왔던 거죠. 물론 당시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정말 컸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마음에 든다는 게 제겐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연애는 단 둘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도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의 가족들이 개입되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솔직히 많이 걱정되고 무서웠던 편이었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시댁 식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시, 일주일 후에 그만 아버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주변 분들은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무척 당황했죠.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머님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급기야 정신과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저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매일같이 전화로 안부를 묻는 건 기본이고, 주말이면 기분 전환 하시라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맛집을 검색해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축복의 선물. 벌써 임신한 지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임신과 동시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역겨웠어요. 음식을 먹으면 모두 토했죠.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님께 전보다 전화도 많이 못 드리고 찾아뵙는 것도 전부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도 누구보다 아이의 임신 소식을 함께 기뻐해 주셨던 어머님이시기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어느 주말처럼 입덧에 힘들어하며 남편과 함께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6시쯤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택배기사님이겠거니 생각하고 잠을 청했는데 계속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봤어요. 그런데 인터폰 모니터에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이런 아침에 오신 것도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입덧으로 치우지 못한 집안꼴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니 이런 상황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그런데 이런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은영이, 너 아무리 입덧을 한다고 해도 집안꼴이 이게 뭐니? 싱크대 설거지는 왜 이렇게 쌓여있고? 그러시면서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남편 밥은 차려주니? 요즘 입덧으로 음식은 거의 나가서 먹거나 시켜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냉장고에 거의 반찬이 없거든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어머님의 잔소리는 끝이 날 줄 몰랐죠. 항상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어머님이셨기에 그날의 모습은 무척 낯설고 내심 서운했죠. 남편이 할 수도 있는 일들인데 홀몸도 아닌 저를 콕 집어서 야단만 치시니 좀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